자,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어디가 더 셀 것 같냐? 저는 너무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좀 제외하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한국이나 좀 여태까지 부진했던 나라들을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투자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대신증권의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자,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어디가 더 셀 것 같냐? 저는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것은 너무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좀 제외하자.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 모든 제가 영업점 지점 세미나를 가면 다들 일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버려야 된다. 오히려 버려야 된다. 라는 말씀드렸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작용이 좀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 말 23년 초에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냐면 미국하고 유럽은 경기 침체, 중국은 리오프닝, 미국하고 유럽 버리고 중국으로 가자 그랬거든요. 자, 23년 어떤 흐름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은 박살이 났고 미국하고 유럽은 사상 최고치를 갔죠. 자, 다시 1년 뒤로 돌아가서 21년 초에는 무슨 운동이 벌어졌었나요? 동학개미 운동. 그때가 코스피 정점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운동이 벌어지나요? 시장이 불안정하기도 하지만 서학개미 운동. 언제가 정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한국이나 좀 여태까지 부진했던 나라들을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투자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드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 쪽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하고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달러가 좀 슬로해지게 된다면 신흥국 쪽, 신흥아시아 쪽이 훨씬 더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들, 나라들이 좀 반등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미국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자?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투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좀 흔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금투세 부과로 인해서 한국 GDP가 망가진다거나 한국 기업이익이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금투세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점 매수를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금투세는 충분히 보완되고 모든 사람들이 설득되고 이해될 때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섣부르 좀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금투세 결정이 시장의 추세를 결정하는 변수는 아니다. 오히려 실적이 어떤지, 펀더멘탈이 어떤지, 수출 데이터가 어떤지, 반도체 실적은 어떻게 가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한국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가신다면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 거죠. 물이 한 컵이나 반 컵이나 남았냐, 반 컵밖에 안 남았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 상황이 쿨다운, 너무 뜨거웠던 게 진정되는 그림을 넘어서 좀 둔화되는 그림은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침체냐? 그건 아니다. 둔화되는 건 맞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 건강하다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의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의미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고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고용 사항들이 아직까지 노동 공급보다 수요가 높다라는 점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다 말다의 흐름보다는 옐런 연준의장도 말하고 파월 연준의장도 옐런 재무장관도 계속 말하고 파월 연준의장도 계속 말하는 게 최근 실업률이 오르는 건 이전처럼 위기 때처럼 해고가 증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 불균형했던 노동 수요는 여기 있고 노동 공급은 여기 있던 흐름들이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되는 과정에서는 실업률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드 데이터,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소득, 소비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은 경기 상황이 어떤지를 하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 우려는 해야죠. 우려. 걱정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침체다라고 기정사실하고
뭐 그거는 선택의 문제죠. 침체다 아니다 이 판단은. 글로벌 IB들도 침체다 아니다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근데 저는 가격들이 반영한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로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펀더멘탈도 있지만 펀더멘탈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심리와 수급으로 인해서 언더슈팅이 나오기도 합니다. 얘가 떨어졌으니까 경기는 침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앙드레 코스톨라니 글 중에는 강아지와 개를 주식에 비교하고 있죠. 주인은 제 갈 길을 가는데 강아지는 이렇게도 갔다가 다시 오고 저렇게도 갔다가 다시 오고 뒤로 갔다가도 다시 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반응을 한 거지 진짜로 경기 침체를 가니까 가격이 반응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라면 시장은 더 과민하게 반응하겠죠. 이 정도의 흐름에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단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후행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오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아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를 보자. 얘가 와장창 깨지는 그림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판단할 근거는 약하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지표 흐름들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의 경우는 이미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선반영한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증시가 언더슈팅하는 거지 증시를 따라서 경기가 침체로 갈 거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은 작년 10월, 11월, 작년 9월, 10월에도 비슷했죠. 그때랑은 이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 흐름들은 이제 채권금리가 뛰어 올라서 경기가 나빠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회복하고 코스피는 날아갔습니다. 코스피가 10월 말 2270을 저점으로 딱 2달 만에 17% 올랐거든요. 글로벌 1등이었습니다. 그런 흐름들도 나타날 수 있어서 저는 이번 경기 침체 공포 심리가 좀 과하지 않았나? 쉽게 말씀드리면 현상을 보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렇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샴스룰이라고 해서 실업률 가지고 경기 침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건 현상입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돼서 0.5를 넘으면 침체가 왔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월 계절성도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어떤 이유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로 똑같을 것 같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얘가 올라왔으니까 침체 확률 90%, 80%, 70% 이런 건 좀 무의미하다는 거죠. 저도 그냥 나와서 9월에 계절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제 스스로가. 그렇지만 9월 계절성을 보니까 4월, 6월, 9월에 유동성이 위축되고 특히 9월에는 유대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굿클로징, 차익 실현의 심리가 크다. 그래서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 매년. 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유를 찾자. 이유. 왜 떨어지나? 왜 침체가? 근데 아직은 시장에서는 침체에 대한 공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근거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 때문이다라고 말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예요. 네, 7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를 정확하게 얼마가 빠져나왔고 얼마가 남았고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전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말하는 것들은 추정을 할 뿐입니다. 특히 글로벌 IB들이 몇 퍼센트 청산됐다, 몇 퍼센트 청산됐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IB다 보니까 자기네들을 통해서 거래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도 추정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전 세계의 엔캐리 자금들은 어떻게 말하면 얼마고 저렇게 말하면 저얼마고 그래서 더 불안한 것 같아요. 모르니까. 얼마가 남았다 모르니까. 근데 저희는 정점은 통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정을 하는 것은 첫 번째 N 선물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산 물량이 나오는 게 있어요. CME에서. 그걸 보면 7월 11일, 17일, 24일, 31일, 8월 2일, 8월 5일 제가 말씀드린 날짜를 한번 보시면 나스닥이 다 급락한 날이에요. 근데 나스닥이 다 급락한 날 이유는 있었습니다.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빅테크 성장성 우려다, 고용지표 악화다, 경기 침체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의 공통적인 특징은 N선물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청산 물량이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딱딱딱 맞춰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핵심은 엔캐리 청산인데 여러 가지 이슈들, 경기 침체다, BOJ 금리 인상이다, 뭐 이런 이슈들이 이 영향력을 증폭시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7월 17일, 24일, 31일, 8월 2일, 8월 5일. 근데 최근엔 반등했지 않냐? 예, 맞아요. 경기 침체 공포 심리가 후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슈들도 있지만 엔캐리, 그러니까 엔화 선물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다가 다시 정상화됐고 청산 물량도 1000계약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좀 움직하고 있습니다. 예, 엔 선물 거래량이 올라오고 청산 물량도 조금씩 2000계약 이상 넘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은 8월 초처럼 또 한번 와장창 깨지는 그림 아닐까? 근데 얼마나 청산되는지 모르겠지만 심리는 좀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엔화 투기적 선물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엔화에 대한 투기적 선물 포지션 이게 2011년 초에는 55,000계약 순매수였어요. 엔화는 100엔일 때 이게 24년 상반기까지 이게 160까지 가는데 55,000계약이었던 매수 포지션이 185,000계약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4년 반에 걸쳐서. 근데 재밌는 그림은 5주 만에 184,000계약이 22,000계약으로 순매수됐어요. 20만 계약이 되돌려진 거예요. 얼마 셌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년 동안 24만 계약이 매도로 구축됐는데 4년 반 동안 이걸 5주 만에 매수 전환한 거예요. 20만 계약을 되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월 초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4만 계약 정도 매수 우위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8만 계약이 맥스예요. 자, 20만 계약을 되돌린 뒤에 여기서 뭐 맥스 10만 계약이라고 볼게요. 6만 계약이 더 되돌려진다라고 하면 이보다는 8월 초, 7월에서 8월까지 있었던 흐름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의 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처럼 수급 이벤트는 여러 번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소화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북한이 미사일 쐈다 이런 거에 반응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십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심 있으신가요? 없으십니다. 코로나 관심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미 여러 번 시장에 반영돼서 고정 변수가 되면 그냥 고정 변수예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래서 1998년에도 지금이랑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두 번의 엔달러율 급락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급락보다 두 번째 급락이 더 컸거든요. 근데 증시는 첫 번째 하락이 두 번째 하락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엔달러율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증시는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저점이 별로 차이 안 났어요. 이처럼 두 번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뒤에 어떤 흐름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에는 엔화가 강세를 가든 약세를 가든 관심이 없습니다. 증시는 지 마음대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9월 말 10월 초까지 엔캐리 청산까지도 가세해서 시장을 흔들어 놓는다면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담들은 9월 후반부엔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9월 계절성이 유동성을 좀 위축시키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7월에서 8월까지 있었던 규모가 이만큼이었다면 이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시장 유동성이 이만큼이었던 게 이렇게 줄어들면 영향력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정도의 변수지 8월 초처럼 시장을 대폭락시키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닐 거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물량 소화 과정으로서 이후의 흐름들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의 스탠스라고 하면은 비컷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고 물론 물가나 경제 지표들을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비컷 연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는 안정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통화정책 정상화로서의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악화돼서가 아니라 지금 실업률이 반등하는 것도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악화되거나 막 엄청나게 나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컷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비컷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뭐 유동성 측면에서 좋겠지만 자 비컷을 하면 미국하고 일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엔화 강세력을 또 자극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죠. 그런 것들이 9월 후반부에 좀 여러 가지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9월 후반부까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 나온 김에 9월 FMC에 뭘 봐야 되냐? 자, 점도표를 봐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좀 등락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제시한 점도표는 6월 달에 제시한 점도표가 2026년까지 9번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24년을 하향 조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11번을 넘진 않을 것 같거든요. 11번. 제일 많아봐야 12번 정도. 근데 이미 시장은 26년까지가 아니라 25년 상반기까지 9번 금리 인하 기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 간에 좀 괴리가 있겠죠. 거기에 따른 등락은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9월, 그러니까 3, 6, 9, 12에는 점도표랑 경제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연준의 GDP 성장 전망, 올해 전망이 2.1입니다. 근데 블룸버그 전망이 2.5예요.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경기 침체 공포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물가 전망은 블룸버그 전망이 조금 더 낮아요. 경제 성장 전망은 높이고 물가 전망을 낮추면서 우리가 금리 인하하는 것은 통화정책 정상화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던져주면 시장에서는 좀 불안 심리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BOJ가 있기 때문에 BOJ 이후에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27일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어요. 왜 이슈 뭐 정치적 이벤트가 들어오니? 저는 원래 정치적 이슈나 이벤트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걱정을 하냐면 BOJ는 페드나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나 한국 금통이랑 좀 다른가 봐요. BOJ 총재가 국회 증언을 하면서 청문회 증언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조금은 이해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파월 연준장이 딱 나와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입김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27일까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때까지 엔화가 좀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흐름들을 좀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25bp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고요. 뭐 하우스비긴 한데 50bp 하면은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25bp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는 연착륙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글로벌 전망치 컨센서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그렇게 나오곤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 1년의 사태나 1년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밀어넣는 흐름들이 아까 뭐 자기 강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글로벌 IB들의 연준 길들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8월 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 침체 공포가 굉장히 오래 들어왔나요? 딱 이틀 들어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틀 동안에 몇몇 글로벌 IB들은 금리 인하 전망을 바꿨어요. 24년 내 125bp로. 이런 현상들이 조금 비슷한 경우가 언제였냐면 작년 12월, 올해 1월에 있었습니다. 연준이 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24년 1년 동안 6번 아니면 7번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막 여기저기서. 그러면 채권물이 막 밀어냈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시장 규모는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커요. 거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했냐에 따라서 뭐 의심할 여지는 있겠지만 뭐 정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때마다 이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IB들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잡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편견이 굳어지면서 시장의 해석들을 계속적으로 침체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엔 이 흐름들이 영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되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반등은 좀 강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